4주 동안 희년정치 아카데미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번 희년정치 아카데미는 저희가 화요일마다 원래 정기 모임을 하고 있었던 희년세대 우리 청년들하고 또 그리고 최근에 이제 8월 초에 이제 새롭게 결성이 된 희년평화라고 하는 모임이 공동으로 주최를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희년평화 내에 여러 다양한 어떤 사역 조직들이 같이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희년 정치를 추구하는 분들이 좀 주도적으로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도 아마 포스터를 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사회가 어떠한 사회인가, 현재 지금 어떤 그 진보와 보수, 현 정치권의 여러 가지 많은 모습들을 볼 때 참 희망을 찾기가 쉽지 않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이 시대 정말 비전을 제시하고 정말 우리가 정말 기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눠보고 도전을 하자라는 그런 취지로 이번 저희가 희년정치 아카데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저희가 4주 동안 진행을 하는데 대학생들을 배려해서 여러분 10월 셋째 주가 중간고사죠. 그래서 중간고사 시험은 사실 어떤 것도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한 주만 쉬고 저희 11월 첫째 주까지 여러분께 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꿈꾸는 자들이 만들어갈 희망 한국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유명종 소장님께서 해주실 거고, 다음 주는 제가 전 세계 빈곤 문제 해결과 글로벌 리더십을 위한 희년에 대해서 제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한 주 띄어서 세 번째는 희년법의 구현으로 이루어질 미래 대한민국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 박창수 연구위원께서 해주시고요. 마지막 11월 3일에는 희년 정신으로 시작하는 21세기의 개혁, 재미있는 표현을 썼는데 신대동법에 대해서 우리 송호 희년정치 대표님께서 아마 진행을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부터 저희가 네 번째 강의까지 다 이게 연속선상 가운데 저희가 기획을 해서 강의를 하는 겁니다. 서로 강사분들하고 다 어디까지 어떻게 얘기할지 맞춘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좀 연속적으로 들으시면 가장 희년에 대한 그 성경적인 이해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것을 현 사회에 이것을 구현하고 변화시킬 수 있을까 좋은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강의해 주실 우리 유명종 정치경제연구소장님이시고요. 또 목사님이시기도 하죠. 캠퍼스 사역을 저와 함께 한 20년 가까이 같이 해오신 또 이런 대학 청년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요.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 나라 운동 가운데 자녀를 셋을 낳고 사시기 때문에 생육하고 건설한 땅의 충만한 말씀을 충실히 지키시는 목회자 가정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귀한 동역자이고 동지 목사님인데 여러분 같이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 첫 번째 강의를 맡은 유명종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꿈꾸는 자들이 만들어갈 희망 한국, 꿈꾸는 자들이 만들어갈 희망 한국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한 1시간 반 정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총 3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1부 끝나고 잠깐 쉬고 2부 끝나고 잠깐 쉬고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 희년 정치라고 하는 말 아마 둘 다 낯선 단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희년이 뭔지 아세요? 희년이 무슨 년일까요? 네.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희년이 무슨 년이냐 이렇게 이러면 욕이 안 돼요. 네, 무슨 년이냐 이렇게 하면 욕이 안 되고 어떤으로 들어가면 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희년은 그것이 궁금하다. 그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강의의 내용이 희년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할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비밀로 남겨두고 어찌됐든지 간에 그 강의 속에는 살짝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희년 그리고 정치, 이게 또 정치, 우리 또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박학다식한 분도 계시겠지만 전혀 모르시는 문외한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희년도 모르겠는데 정치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오신 겁니다. 아카데미에 배우자고 온 거죠. 네, 다 아시는 분들이 여기 오시면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못 알아듣는 게 뭐 좀 정상이다.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모르실 때는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차피 강의 안에 가지고 하는 강의가 아니라 이렇게 강의 개요를 여기다 이렇게 딱 적어놓고서 이렇게 좀 애드립을 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오늘 이 강좌는 이렇게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 올려서 전 세계에 유통을 시킬 계획이죠. 그래서 이렇게 불같이 몰린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노출은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세계를 향해서 희년 정치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희년은 기독교적인 용어고 영어로는 주빌리라고 합니다. 주빌리를 검색해 보면 최근에 뭐 주빌리 은행 뭐 이렇게 나오면서 그 부채 탕감 뭐 이런 관련된 용어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손가락에 게을러 가지고 기본적인 정보를 아는데도 사실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손가락을 좀 부지런히 놀리시면서 정말 모르는 개념이 나오면 바로바로 이렇게 검색을 하면 아주 친절하게 모든 용어들이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적인 용어입니다. 기독교적 배경을 갖고 있는 용어가 희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모임은 희년 평화가 후원을 하고요. 그리고 희년 세대와 희년 정치가 주최를 하는 4회짜리 강좌입니다. 여러분들이 요새 이제 기독교 하면은 이미지가 너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분을 이렇게 정체성을 마치 그 독립투사들처럼 내가 기독교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쓸 수가 없다. 그 공공연하게 기독교를 언급하면 두 가지 정도 뭐 이렇게 개독교로 분류가 되든지 기득권 수구 꼴통으로 분류가 되든지 이제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죠. 실제로 저는 그래서 오늘 뭐 기독교를 믿어라, 기독교인이 되라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이 기준은 있어야 되겠다. 우리는 어떤 걸 기준으로 살아갑니까? 그걸 뭐라고 하냐면 철학이라고도 하고 뭐 가치관이라고도 하죠. 근데 제가 이렇게 오면서 생각해봤어요. 요새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떤 철학과 어떤 가치관에 입각하여 살아가고 있을까? 어떤 철학과 어떤 가치관에 입각하여 살아간다고 생각하시나요? 자본주의입니다. 정답입니다. 정답이라기보다도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뜻에서 정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본주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그냥 돈 되는 일이면 뭐 다 된다 이런 겁니다. 돈 되는 일이면 다 한다. 여러분들 뭐 프로야구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뭐 이제 올해부터 프로야구를 좀 좋아해 보기로 해서 그 대전에 연고를 둔 뭐 스포츠 팀을 응원을 했었습니다. 그 프로야구 선수들 보면요 연봉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이렇게 보니까 자유계약 선수들 연봉 뭐 4년간 36억, 뭐 3년간 21억. 그러니까 연봉이 7억이에요. 연봉이. 그럼 한 달에 도대체 얼마를 버는 거지? 7억이면? 이제 이러면서 이 사람들 뭐 하냐면요 1년 내내 야구만 합니다. 365일 야구만 해요. 그래서 그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1년 내내 야구를 해서 몇 억씩 벌어가는데 그것이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는 것일까? 무엇을 생산하는 것일까? 라고 따져보면 이 얘기가 좀 복잡해지죠. 물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스포츠의 순기능들이 있습니다. 뭐 영화를 보는 것도 뭐 그런 것도 볼 수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뭐 나쁘다 좋다 판단할 수는 없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왜 야구를 하냐? 좋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돈이 되니까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시대는 다 이게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보면 성공한 인생이 되는 사회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철학이 뭐냐면 돈이 철학이구나 이런 얘기를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신현 정치는 기독교 정신이 철학이다, 기독교 정신이 근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드리고자 합니다. 기독교 정신은요 역사적으로 검증된 정신입니다. 기독교 정신은 매우 고귀하고 가장 대안적이고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기독교 정신이 무엇인지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그 기독교 정신에 흐르는 강력한 힘,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기독교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기독교 정신이 우리의 철학이고 가치관이 될 때 어떠한 세상이 나올 수 있을까? 어떠한 세상이 될까라고 하는 것을 그려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꿈꾸는 자들이 만들어가는 희망한국, 이렇게 강의 제목을 정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희망한국이라고 썼냐면 대한민국 상황이 너무나도 절망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저께 뉴스였나요? JTBC 뉴스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선두권을 달리는 몇 가지 지표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게 있죠. 제가 또 페이북에도 올렸습니다만 OECD 1등 뭐죠? 자살률. 네, OECD 1등 자살률.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우리 신현 평화 밴드에 오시면은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와 주시기 바라고요. 폐쇄형 밴드라서 초대받은 분만 올 수 있습니다. 네, 신현 평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 신현 평화 밴드 여러 자료들이 있는데 매일같이 전 세계에서 전쟁으로 죽는 사람들보다 우리나라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매일같이 전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망자 수보다 한국에서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 수가 더 많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OECD 국가 2등보다 2배가 많습니다. 자살률이. 이거는요 재앙적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이미 어떤 상태다? 전쟁 상황이다. 전쟁 상황에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소리 없는 전쟁. 우리가 메르스에서 몇 명 죽었습니까? 이거 메르스 사태 때문에 사실은 이게 온 나라가 난리가 났었어요. 예. 근데 자살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가 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수십 명씩 매일 죽어나가는데 굉장히 심각한 거죠. 두 번째 1등은 또 뭐죠? 이혼율 압도적 1등. 압도적 1등. 네, 2등과 격차 4배. 4배 차이는. 또 노인 빈곤율 압도적 1등. 네, 압도적 1등. 노인 빈곤율 압도적 1등. 네, 대단한 나라. 그리고 국민 총생산 기준으로 기업과 개인의 비중에서 기업 공공 부분 개인이 누가 수익을 많이 가져가느냐 했을 때 기업이 제일 많은 이득을 취하는 나라 대한민국. 네. 압도적 1등. 네. 그래서 이런 거 우리는 보통 잘하면 무조건 압도적으로 1등을 해요. 그래서 그냥 1등 하면은 그런 건 치지도 않고 압도적으로 1등을 해야 좀 됩니다. 우리나라는 모두 했다 그러면 강력하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10대 사망률 1등도 자살, 20대 사망률 1등도 자살, 30대 사망률 1등도 자살. 그러니까 우리나라 미래 세대는 다 혼자 죽는다. 네. 정말 너무너무 슬픈 일입니다. 너무너무 심각한 일이고요. 노인들도 고독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 70년을 살아도 매 세대마다 어떠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냐면 매 세대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을 통과해야 되는 나라가 되고 있어요. 이게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닌 거예요. 네. 이러한 상황에
휘망에 몰린 이 대한민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상태냐? 그 가마솥에서 서서히 데펴지고 있는 물에 있는 개구리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서서히 데펴지기 때문에 따뜻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움직임이 점점 느려지다가 다 이제 삶아지는 거죠. 그래서 다 죽는 겁니다. 그런 상태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죠. 그리고 거대한 모순, 이 분단 체제라고 하는 게 거대한 모순을 불러일으켜서 2,500만이라고 하는 엄청난 수의 인구가 가장 폐쇄되고 가장 인권을 존중받지 못하는 가장 그러면서 천박한 자본주의의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는 나라가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죠. 북한은 이미 그 봉건주의적 자본주의 시스템이 정착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북한은 돈으로 다 돼요. 다 돈으로 됩니다. 요새 핸드폰도 다 하고요. 탈북도 다 합니다. 돈이면 다 되는 나라. 근데 수수료가 비싸. 이 공무원과 관료들과 이 정치권에 줘야 되는 수수료가 엄청나게 비싼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치 시스템은 이제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아니라 조선 봉건주의, 조선 봉건주의 군주제 공화국, 군주정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또 제가 또 테러를 받는 건가요? 어쨌든 아니 뭐 그냥 민주주의라고 부르기에는 시스템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린 거일 뿐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모순된 그 상황을 우리가 희망 한국으로 바꾸려면 담대한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담대한 상상력. 네. 그래서 이제는 뭐 이렇게 정치 공학적 접근으로는 솔루션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 복기를 해보세요. 그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그 역사라고 하는 게요. 오늘 일부의 주제는 역사인데요. 역사가 뭐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50년 정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부터 시작하면은 역사 의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 이 정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멀리 가지도 않고요. 딱 2007년 정도로 돌아가면은요. 2007년도에 대선이 기억이 나세요? 2007년도에 대선에 무슨 일이 있었나? 무슨 일이 있었죠? 기억이 안 나죠. 네. 누가 대통령이 됐죠? 네, 입에 올리기 싫은 분인가요? 혹시? 네, 어쨌든 네. MB가 이렇게 대통령이 되는 게 2007년인데 그때 야당 후보 누군지 혹시 아세요? 정동영. 제3지대 후보는 문국현, 이회창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회창이 무려 3번이나 대선에 나오셨던 놀라운 분입니다. 무소속으로 나오셔서 여당표를 깎았어요. 사실상 이제 그 여당표를 깎았는데 문국현 대표가 나와서 엄청나게 선전할 줄 알았는데 별로 선전 못했습니다. 10%도 투표 못했죠 아마. 네, 그렇게 됐고 압도적으로 패했습니다. 압도적으로. 노무현 대통령 당시 2002년도 대선 때 정말 그 엄청나게 그 정몽준이랑 이렇게 후보 단일화하는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이 됐잖아요. 그때 20, 30대 지지율 엄청나게 높았는데 5년 뒤에 바로 20, 30대, 40대들이 많이 돌아서면서 보수 후보에 압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권에서 보수 후보가 압승을 하면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오늘의 이러한 결과들이 나타났다. 자살률, 1등, 출산율, 최저 1등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것들이 쭉 기업 프렌들리하면서 그 기업 지수 올라가고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남북관계 경색, 전쟁 위기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뭐 생태계 파괴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하면은 또 이 보수적인 분들은 뭐 그리고 좀 기분 나빠질 수도 있는데 그냥 지표상으로 사실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표상으로 사실인 내용들. 그래서 야 그렇게 5년이 지나가지고 2012년도에 대선이 딱 돼서 이번에는 그러면은 문제가 많았으니까 5년간 문제가 많았으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께서 당선이 되셨다. 예. 그 당시의 후보는 문재인이었다. 엄청나게 이겨야만 하는 선거를 가볍게 져놓고서는 또 야당 대표를 하고 있다. 이러한 거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다. 그래서 시사저널에서 어떤 조사를 했습니까? 대한민국 2015년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집단 1등 뭐죠? 뭘까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집단이나 세력 시사저널에서 요번에 10월호에 나온 1등이 뭘까요? 네, 새누리당 1등입니다. 압도적 1등. 2등은 이면 좋겠지만 2등은 삼성전자가 2등. 그리고 뭐 그 외에 이제 국회, 언론, 대기업, 검찰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새정치민주연합도 있습니다. 대기업도 있습니다. 쭉 제가 봤어요. 관심 있게 보니까 이 대한민국의 영향력을 주는 집단은 정치권과 대기업 그리고 검찰이구나, 이렇게 언론이구나, 이렇게 딱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야 대한민국의 핵심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치권 중에서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예, 빨간당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빨간당. 예, 거기로 들어가야지만 공산당이 아니라 새누리당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개선의 여지가 안 보이는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담대한 꿈을 꿔야 되고 이제는 과거의 역사를 잘 기억해서 잊지 말고 새로운 역사적 변혁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성경에 있는 말씀도 좀 인용을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기독교인이 되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정신이 사회에 적용이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전혀 다른 방식의 혁신, 창조성, 변혁을 일궈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의 말씀들을 좀 인용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렇게 저도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들의 두 가지 특징. 첫 번째, 성경을 잘 모른다. 놀라운 특징입니다. 기독교 교회를 다니는데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거의 안 읽는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기독교인들한테 성경 얘기를 하면 굉장히 새로워한다. 굉장히 새로운 반응이 나타나.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까? 오늘도 그런 반응이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있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다닌다. 그래서 얻은 특징이 뭐냐면 열심히 다니는 크리스찬들이 매우 이기적이다라고 하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제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 느낀 두 가지 기독교인의 특징은 뭐냐면 성경을 너무 모른다는 것과 매우 이기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세 글자로 나타나는 겁니다. 개독교.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욕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객관화시키겠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만 다니지 기독교 정신으로는 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안티 기독교 분들께서도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기독교인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 정신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왜곡된 이 한국 기독교의 모습을 좀 다시 한번 새롭게 좀 이렇게 리프레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좀 삼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성경 말씀 인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인용하는 굉장히 어려움을 사전에 많은 설명을 깔아서 한 구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 19절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그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이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뭐 여러분들 뭐 기독교 아니신 분도 아시겠지만 4대 성인으로 추앙받고 이분의 삶도 이렇게 배워두면 나쁠 게 없다. 제가 그냥 이렇게 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들어놓으면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방송 끄지 마시고 이렇게 잘 좀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셨니? 이런 게 되는 거죠.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신 분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제가 몇 장 몇 절인지 안 말씀드렸나요? 누가복음 4장 18, 19절 말씀이죠. 네, 누가복음 4장 18, 19절 말씀인데 이 성경은 이렇게 장과 절로 구성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은 신약이라고 하는 성경책의 세 번째에 있는 책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주의 성령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은 다음에 아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동의한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께 사명을 주시는데 첫 번째 사명이 뭐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이게 첫 번째 사명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욕먹는 이유는 가난한 자들,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하고 있는데 인색하기 때문입니다. 전혀 대변하고 있지 않은 건 아닙니다. 보통 이렇게 풀뿌리에서 작은 교회, 개척교회, 농촌교회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서민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기독교가 욕먹는 이유는 권력지향적 기독교. 그럼 정치운동을 하는 것은 권력지향적인 것이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권력은 권력인데 다른 권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득권에 붙어서 기독교 정신이 아닌 종교 권력을 향유하고자 하는 교회 지도자들로 인하여서 기독교가 욕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욕먹는 것은 기독교적 가르침이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적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종교 권력적인 메커니즘에 의해서 활동하고 계신 일부 초대형 교회 목회자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들은 예수님의 정신과 반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저도 기독교인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독교가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그리고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지도 못하는 기독교인이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오신 목적 다시 말씀드리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의 사역으로는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한다. 이 시대에 포로된 자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 포로된 자들은 누구입니까? 다양한 분야의 포로된 자들이 있습니다. 10대는 무엇의 포로가 되어 있을까요? 입시의 포로가 되어 있죠. 20대는 무엇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까? 취업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30대는 무엇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까? 취업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80분에 어떻게 된 거지? 40대는 무엇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까? 취업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슬플 수가 있나? 50대는 무엇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까? 취업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시니어 일자리 어쩌고 저쩌고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10대를 제외하고는 전 연령대의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져 있고요. 그 외에도 노후 불안이라든지 주거 문제, 부채 문제, 건강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따라 붙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 포로가 돼 있다는 건 뭐냐면요, 내 인식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외에 다른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그게 갇힌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취업의 포로가 됐다는 걸 스스로 입증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취업에는 아무 생각이 안 나. 뭐 이런 분들은 내가 이미 취업의 포로가 돼 있다 이렇게 검증을 하시면 돼요. 정상적인 상태라고 보십니까? 정상적인 상태 아닌 겁니다. 약간 정신병적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20대가 생각할 게 취업밖에 없습니까? 20대 때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드림, 코리아 뭐 이런 거 생각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역사와 민족과 뭐 꿈과 비전 뭐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 게 20대 아닌가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취업만 생각하고 있고 학점만 생각하고 있으면 이미 그것은 내가 포로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 기독교 정신입니다. 두 번째,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는 것.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실체를 못 보는 겁니다. 실체를 보지 않고 왜곡된 거짓 정보나 표면적인 마케팅의 툴로 세상을 바라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뭐 종북과 뭐 좌파 뭐 이러한 논리죠. 약간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약간 진보도 아니에요. 그냥 약간 기득권에 저항하는, 기득권의 불이한 구조나 모순된 상황을 그냥 이야기하면은요, 바로 뭐가 되죠? 좌빨이 돼요. 이게 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게 어느 나라에서도 이렇게 논리적으로 되지 않고요. 우리나라에서만 가능한 논리 구조고요. 이게 2007년 이후에 강화가 됐습니다. 2007년 이전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어. 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노태우 뭐 이런 전두환 시대에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고 좀 봅니다. 정말. 이제는 무슨 말만 하면 좌빨. 이 도대체 이게 어느 시절의 이야기인지 알 수도 없는 막 그런 일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굉장히 문제죠. 네. 그래서 눈먼 자는 무슨 말이냐? 실체를 보지 못하고 왜곡된 정보로 보는 사람들이 눈먼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희년정치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개안 수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개안 수술. 이제 좀 제대로 보자. 기독교의 실체도 보고 대한민국의 실체도 좀 제대로 보고 우리 한반도의 실체도 제대로 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개안이 되면 눌린 자를 자유롭게 된다. 눌린 자. 여러분 그 포로된 자와 눌린 자는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20대 분들은 이 고등학교 시절까지 입시에 짓눌려 있다가 탈출하신 분들인데 나오자마자 뭐에 또 짓눌러 버렸어요? 취업에 짓눌러 버렸다. 아주 그냥 밟아서 그냥 끝장을 내는 시대가 됐다. 뭐 이런 얘기가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눌린 자를 어떻게 해야 된다? 자유롭게 해야 된다. 기독교 정신이 구현되는 나라는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는 나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나라를 누가 만들고자 하는 것이냐? 우리 신현 정치, 신현 사회를 꿈꾸는 사람들이 같이 만들어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좋죠? 같이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네. 그럼 다음 강좌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